안녕하세요. 매형 자이언트TV 양국성 기자입니다. 자, 한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떨주 몰팔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떨어지면 죽고 오르면 판다의 이제 약어인데요. 이 장기 가치 투자가 상대적으로 잘 먹히는 미국 주식과 달리 한국 주식은 떨어지면 죽고 오르면 팔아야 된다. 좀 단타 위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이제 뜻이 함축되어 있는 표현인데요. 반대로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강남 불패,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강남 불패가 공공연한 표현으로 쓰일 정도로 이 대부분의 한국인 투자 자산 중에서는 부동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왜 한국인은 한국 주식에 대해서는 단타로 접근하고 한국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돈의 역사, 최근에 왜 그렇게 됐는지, 한국 자산시장이 이렇게 흘러졌는지 자세하게 정리를 잘 해주신 대한민국 대표 이코노미스트이자 대한민국 돈의 역사를 쓰신 홍춘호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대표님. 이 대한민국 돈의 역사, 이것만큼 이 돈의 과거와 그리고 향후 미래를 예측하는데 이 적절한 뭔가 이 교재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예전부터 대한민국에서 개인들이 많이 선호했던 재테크수단은 부동산 아니면 과거 고금리 시절의 은행 예금, 저축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여전히 주식은 한국인의 재산에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한국인들은 이렇게 부동산을 재테크수단으로 가장 선호하게 됐을까요? 1972년인 것 같습니다. 1972년. 예,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8월 3일인데요. 8월 3일. 예.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사건 중에 하나인 바로 8.3 사채 동결 조치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좀 울컥하시는 분도 있고 그랬구나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일단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는 은행에 예금을 하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하면 그게 바로 1962년 박정희 정부가 저질렀던 큰 실수 때문이었어요. 바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화폐개혁 들어보셨어요? 예, 갑자기 화폐개혁을 1962년에 단행을 하더니 은행에서 인출할 수 있는 돈에 제한을 걸어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예금해놨는데 갑자기 화폐가 10환이 1원으로 바뀐 것까지는 뭐 이해가 되는데, 화폐 자리 바뀌는 거야 뭐.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300환 이상 인출 못한다, 이런 식으로 규제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느끼는 게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정부가 화폐 개혁한 게 부자들 돈 뺏으려고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수많은 부자들이 은행에서 이탈했어요. 그리고서 그 돈들을 물론 좀 블랙월드와 함께 손을 잡고 사채를 운영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때 이제 1972년 당시에 사채 이자가 얼마였냐면 48에서 52%. 와, 1년 기준이죠? 네. 그래서 사부고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게 뭐냐면 한 달에 4.5% 이자를 계속 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4.5% 이자를 계속 12달 하면 명목으로도 50%고 사실 복리기 때문에 52, 53에 이르게 되겠죠. 뭐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이자입니다. 이렇게 높은 이자를 쓰면서도 기업들이 설비 투자도 하고 사업도 했던 것은 베트남 전쟁 때문이었는데요. 그때 베트남 전쟁 발발 당시 우리나라 1인 그 전체 경제 규모가 30억 불. 지금 3조. 너무 차이가 예, 우리 2,000조죠,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1,000배는 좀 거짓말이지만 뭐 아무튼 1,000배 좀 안 되게 성장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장을 달성할 때 그때 우리나라 전체 GDP의 3분의 1을 베트남에서 벌어왔어요. 3분의 1. 예, 거의 3분의 1을 벌어 9억 불 정도 벌어왔어요.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경기가 좋았어요. 그랬는데 70년대 초반에 닉슨이 당선됐죠. 그래서 닉슨이 당선된 다음에 이대로 갈 수는 없다라는 걸 결단을 두 개 내리는데, 하나가 71년에 닉슨 쇼크라고 해서 금이랑 달러 교환해 주는 걸 폐기하고, 두 번째가 베트남 철수를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한때 60년대 말에 50만 명에 달하던 베트남 주둔 미군이 그때 10만 명까지 줄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베트남 특수도 끝났어요. 자, 경기가 나빠졌어요. 경기 나빠졌는데 금리 50%로 난리가 났고, 그때 삼선 개헌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박정희 대통령이 결단을 내립니다. 좋아, 이 금리로는 사업 못한다는 너네 말 인정해. 자, 동결. 이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3년 동결 5년 거치 상환. 3년 동안 안 갚아도 돼. 3년 지난 다음부터는 갚는데, 그때 이자 얼마? 16.5%. 이걸 딱 보고 사람들이 다들 기절을 한 거예요. 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하면서 그 돈들이, 사채 시장에 있었던 그 수많은 돈들이 그때 너무너무 화가 났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우리가 이 사장하고 서로 아는 사이고, 이 사람에게 대출해 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면서 담보도 잡고 대출을 해줬는데, 이거 동결하니까 이 사장은 좋은 일이 됐겠죠. 그렇지만
사채업자 입장에서는 완전 열받겠죠. 그리고 그 사채업자가 돈 많은 사채업자도 있지만 개주들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전통의 대출 시스템 개가 있지 않습니까? 개돈이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것도 다 동결된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여러분 짐작해 가시죠. 아, 이거 금융 뭐 이런 쪽에 있는 돈들은 정부가 언제든지 내 걸 뺏을 수 있다. 자, 그럼 남아 있는 건 뭐죠? 재테크 수단? 부동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땅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등기를 쳤고 여기 내 땅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그 땅 누가 수용한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죽자고 싸우잖아요. 그런 거에서 소유권 자체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금융기관에 대해서 불신이 굉장히 컸고요. 은행 예금이 뭐 일반적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거 다 갯돈이에요. 사채로 돌리고. 지금도 뭐 갯돈 많이, 개주가 나르잖아요. 야, 이런 거 보면 알겠지만 1972년에 박정희 대통령의 그 정책은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기 위한 어떤 기업들에게 돈을 뿌려주기 위한 대대적인 노력의 결과였지만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나 경제의 참가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나라는 믿을 곳이 못한다. 이 나라는 믿을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저 독재자는 우리 돈을 언제든지 뺏을 수 있어라는 그 어마어마한 공포감을 갖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사건이 터지는데 그 두 번째 사건이 1974년입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중요한 사건인데 그래서 72년에 돈 많은 사람들은 일단 돈놀이도 위험하다. 사채도 위험하다 하면서 부동산으로 갔다까지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1974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자, 이제 사채를 전부 동결하고 한 1, 2년 동안 조사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한국은행에서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한 83 조치 조사 보고서가 나왔는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이제 그때 나오기 시작한 거죠. 바로 뭐냐? 예, 그 갯돈 개주의 대부분이 회사 사장님이었다. 뭔가 좀 이상한데요?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채 시장을 누른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그 사채꾼이 기업 총수. 네. 왜 이렇게 되냐면요. 그때 옛날에 우리나라는 그 베트남에서 벌어온 돈 9억 불 벌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1965년 국교 정상화할 때 35년간에 걸친 일제의 식민지 통치에 대한 사죄의 뜻으로 3억 불, 30억 불 패키지를 했다라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3억 불을 무상으로 주고 30억 불을 저리 장기 대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갖고 우리가 포항제철이랑 경부고속도로 만든 거 아시죠? 굉장히 중요한 돈인데 베트남에서 9억 불 벌어왔으니까 한마디로 해서 그 식민지 시대 배상금보다 3배나 큰 돈들을 벌어올 정도로 장사가 잘 되고 그리고 그 돈들이 막 경제가 해외에서 외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정부가 그 돈을 딱 들고 와면 수출 대금 들고 온 걸 수출 기업들이 신용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출 주문 가져온 거가 있으면 거기다가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데 왜냐하면 수출을 위해서 물자랑 사람 고용하라고. 그때 금리가 7%. 자, 이해되세요? 자, 사채 시장 금리 52%. 정부의 수출어음 또는 수출 진흥용 기금 대출 금리 7%예요. 자, 근데 그걸 누구한테 줬을까요? 당연하죠. 개인 사업자잖아요, 다. 어떻게 해요? 예, 그 회장님한테 회장님 인보중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돈을 많이 벌고 세금 문제가 생기면 법인을 세우죠. 그리고 법인의 대여금으로 52%. 그래서 우리나라 그때 10대 재벌 중에 2분이 감옥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난리가 났죠. 야, 이게 뭐 국민들이 참지 않죠. 물론 그때 서슬프런 10월 유신 시절이기 때문에 유신헌법 개정되던 시절이라 뭐 시위만 하면 긴급조치법으로 감옥에다 집어넣던 시절이라서 그 분노라는 것은 이제 그 부자들의 분노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아무튼 우리 사채는 다 동결하고 보니까 힘없는 우리 것만 동결해 놓고 사주들이 사실 회사에 돈놀이 하고 있었다. 이거 어떡할 건데? 이거 정당해라고 이제 부유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전달되고 또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74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유명한 조치를 취하는데 바로 강제 상장 조치라는 걸 취하게 됩니다. 350개 기업의 리스트를 정해가지고요. 1년 안에 상장해. 예. 요즘 같으면 사실 상장을 하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노력하는 회사들이 왜 많은데. 그게 상장이 채찍이었냐면요. 액면가 상장입니다. 이거는 우리 안갑성 기자님도 잘 모르실 텐데 주식에는 액면가라는 게 옛날에 있었어요. 이게 반의 액면가 들어보셨죠, 그죠? 뭐 이런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냐 할 때 액면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상장할 때 주식 가격이 500원. 그러면 그 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규제가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규제가 500원을 넘지 못하는 주식, 주가가 500원을 넘지 못하면 증자 못해요.
액면가 미달 증자 금지 규정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액면가가 딱 있는데 문제는 이제 롯데칠성이 그때 제일 먼저 상장을 하는데 500원이다 그러는데 이 회사의 주당 순자산 가치가 10,000원일 거 아니에요. 10,000원 더 되겠죠. 지금. 박정희 정부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다 노린 거죠. 첫 번째, 아니 이게 국민들의 돈을 우리가 사채 동결해서 그죠? 국민의 돈이죠. 이렇게 되면 국민의 돈을 지원해서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애를 쓰는데 너네가 돈놀이를 해? 라는 거에 대한 분노. 그리고 두 번째가 사채 동결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채 시장에 얼어붙었으니까 돈을 조달할 길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너네 이제 주식시장 가서 증자해. 이 두 가지 목적으로 1974년 강제성장 조치가 시행되는데 그 조건이 너무 가혹했죠. 가혹하니까 이제 재벌들이 또 반발합니다. 재벌들이 반발할 때 그때 한국은행 부총재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사의 사주는 회사와 운명을 같이 해야 한다. 기업이 망하더라도 사주가 호의호식하는 사태는 용납할 수 없다. 기업과 사주는 한 몸이다라는 발언을 해요. 뭔가 사주에게 채찍을 휘두르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상장했지만 이건 네 거야 라고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또 바로 그게 우리나라의 특유의 기업이 어떤 문제에 처하면 뭘 하나요 여러분? 사제 출연하죠. 기억나세요? 그러네요. 예, 진짜. 네. 자, 근데 이게 자본주의의 원칙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자, 주식회사가 뭐예요? 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 책임지는, 그리고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사람이 경영권을 가지지만 이 사람이 기업이 파산하더라도 자기 지분을 포기하면 끝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주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한 책임. 유한 책임인데 우리는 무한 책임이죠. 회사가 하면 총수도 책임을 총수도 책임을 져라. 그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총수는 뭐예요? 이 회사의 지분이 몇십 프로라도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이 회사에 대해서 모든 건 나의 것이 되는 한국형 재벌 시스템의 출발점이 바로 1974년입니다. 그 뒤 일본에 중국의 컨트리 가든 사태가 벌어졌는데 아시죠? 그 중국 3등인가요? 1등이었다가 이제 13등인데 개발사가 망했어요. 네. 망했는데 어떻게 하죠, 정부가? 예, 그 사주 책임을 책임지라고 그러면서 사제 출연하라는 거 보셨어요, 혹시? 예. 이번에 기사 보셨죠? 중국에서 예, 중국에서 실제로 지금 벌어진 일입니다. 비구이 위한 사태로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들의 가장 큰 문제가 여기서 이제 지금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억울하죠. 넌 사채 그때 나 쓴 것도 없는데 강제 상장. 그리고 이 알토란 같은 기업 주식을 뭐 500원? 순자산 가치가 10,000원인데? 1,000원인데? 그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서 강제로 해가 입이 삐쭉 나왔는데 거기다 당근을 뭘 줬냐면 너희 경영권은 확실하고 이거는 우리가 지켜줄게. 이런 서로 간의 어떤 빅딜, 암묵적인 빅딜이 72년에서 74년에 생겼고 이 72년에서 74년에서 생겼던 이 빅딜이 지금까지 50년이 지나도록 한국 경제 자산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걸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 한샘의 매각 과정이에요. 네. 한샘 이야기를 여기서 할 수밖에 없는 게 한샘이 그때 사모펀드,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모펀드 중에 하나인 예. 거기로 MA가 됐는데 그때 당시 시장 주가보다 회장님 지분을 2배의 가격에 사갔어요. 경영권 프리미엄. 네, 근데 다른 나라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미국은 2%, 유럽은 한 10% 정도 주거든요. 그거밖에 안 돼요. 예, 근데 이제 높은 나라가 다 이런 한국 같은 나라들이. 예. 자, 이제 여러분 왜 한국에 주식에 투자하면 안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우리 소액주주의 지분은요, 오너의 지분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시장에서 같은 값을 주고 사고 있지만 M&A가 될 때는 2배 차이가 나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금융시장의 그 똑똑한 사모펀드의 수많은 분석가들, 애널리스트 출신, 컨설팅 펌 출신, 회계법인 출신의 그 뛰어난 분들이 가격을 산정했을 때 이거 2배 줘도 남는 장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샀죠. 그렇죠. 안 그러고 샀겠어요, 그분들이. 그리고 또 5년에서 10년 정도 구조조정 잘하면 훨씬 더 비싸게 매각할 수 있다고 보고 사는 게 사모펀드 아닙니까? 그렇죠. 바이아웃 펀드의 특성인데 이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에서 한 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100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아무 의미 없고 오너의 지분만이 가치가 있는 나라고 오너는 회사가 망하게 될 때 돈반 책임을 져야 되고 사제 출연. 예. 반대로 회사의 경영권에 대해서는 무제한에 가까운 권력을 쥐고 있는 그리고 주주들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뜨내기 손님 취급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권리처럼 돼 있는 나라인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뭐 회사 급등할 때 보셨죠? 자사주를 바로 매각해버리는 거 보셨죠? 예. 뭐 우리나라는 그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또 오너들 입장에서 상속세 문제가 되니까 주가가 최대한 떨어져 있어야만 상속세를 적게 내니까. 예. 장외 시장에 있으면, 장외에 있으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수익 가치와 자산 가치를 합쳐서 그 공정 가치 평가를 해서 세금을 때립니다. 근데 상장돼 있으면 시가로 가치를 매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속 전에 반드시 주가를 떨어뜨려야 돼요. 시가 기준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주사 할인 이런 게 항상 한국 주식시장 왜냐하면 이제 지주사로 딱 넘어가는 순간 이미 이제 상속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뜻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분들은 이제 열심히 주가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세금 내고 난 다음에 자신의 지분이 확고해졌으니까 이제부터 주주들하고 잘 친하게 지낼 이유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이 파노라마 72년에서 74년 일이 지금까지도 한국 경제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요. 그리고 이 결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그래서 꾸준함 따위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힘이 센 건 오너인데 오너가 이 주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주식시장이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붕괴된 게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이후였다라는 거 우리 다 알고 계시잖아요. LG에너지솔루션 상장 딱 될 때 느꼈잖아요. 아니 똑같은 LG화학이라는 회사를 분할해서 하는데 왜 시가총액이 갑자기 커지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에요. 분명히 이 회사에 2차전지 사업 부문을 상장시키는데 왜 주가가 갑자기 막 뜨고 또 그거가 주가가 최고점에 있을 때 코스피에 편입되고 그러면서 그 뒤에 내부자 매물들 그리고 우리 사주 매물들이 나오면서 계속 빠지는 게 코스피에 악영향을 미치는 걸 우리가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기만 하면 오너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 중에 가장 귀한 지분이 버블 상태라고 생각될 때 아낌없이 팔아버리죠. 꼭 제가 LG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다 그랬어요. 우리 2015년 에버랜드 상장 그리고 그 이후에 제일모직 합병 그리고 물산 합병 과정 보셨죠?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 그런 과정들을 다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거대 기업 집단의 상장과 또는 자본 정책의 변화, 자사주의 변화는 모두 대주주들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그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연금 같은 기관 투자자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고 외국인들은 그 반대편에 쓰잖아요. 이걸 우리가 인식하신다면 한국 주식시장에서 고점 잡는 법 하나는 제가 오늘 일러드리게 됐는데 바로 뭐냐? 이 대주주님이 그렇게 아끼던 회사를 내다 팔 때 내부자가 대규모로 자기 지분을 팔 때 내부자 매도라고 제가 부르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그 기업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주식을 신나게 팔아치울 때 왜? 그래도 자신의 경영권에 아무 위협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한국 주식 매도 시그널은 대규모 내부자 매도가 나올 때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한국 주식 매번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 거버넌스라든지 아니면 최대 주주, 기업의 총수가 유한 책임 회사이지만 기업과 운명을 함께 해야 되고 대신에 감옥도 가고 예, 감옥도 가고 그렇지만 또 소액주주와 이제 비례적으로 이제 평등하게 권리를 행사하기보다는 대주주 위주로 이 기업의 거버넌스를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건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것도 역사적으로 좀 더 굳혀진 계기가 있을까요? 1997년 미도파 M&A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정착시켰죠. 1997년에 이제 아주 벽두에 신문에 아주 이례적인 우리 매경에 다 보도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때 이제 바로 동방 페레그린이라는 여기 옆에 영풍 빌딩에 있던 증권사 있습니다. 저희 사실 그때 당시 취직할 때 가장 가고 싶어 했던 회사였습니다. 그만큼 연봉이 높아요. 그래서 홍콩계의 페레그린 증권과 그리고 동방유량, 해표 식용유 혹시 기억나시나요? 해표 식용유를 만들던 신동방이 조인트에서 만든 증권사, 합작 증권사였습니다. 근데 이 동방 페레그린 창구 등을 통해서 그때 당시 이제 우리나라의 3대 백화점 하면 신세계, 미도파, 롯데를 쳐줬는데 그 이제 미도파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가치를 보았을 때 저평가됐다고 본 일본의 세력들이 그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특정 보도가 나옵니다. 연초에 미도파 외국인에 의한 주식 매수 움직임. 이제 그때 이제 미도파의 홀딩 컴퍼니, 그때도 홀딩 컴퍼니가 있죠. 대농 그룹이 그걸 보면서
뭐 문제가 있나 보지? 이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몰랐대요. 그러다가 주총 때 알게 되잖아요. 네. 지분이 이제 그렇죠. 12월 결산법인이 3월에 이렇게 주주 명부를 보는데 거기에 이제 세 개의 그 집단이 등장하게 됩니다. 세 개의 집단은 첫 번째가 아까 이야기했던 외국인 지분 네. 쪽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 그리고 신동방 그룹, 그리고 여기에 합셀한 성원 그룹이 합쳐서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게 밝혀지게 되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모든 전략이 나옵니다. M&A의 모든 전략이 나오는데 이제 첫 번째, 그래서 대농그룹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는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공격자가 더 많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신탁사 이런 3대 투신을 돌아다니면서 주식을 사 모으려고 하는데 팝니까? 오를 게 뻔히 보이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제3자 배정 전환사채 발행을 시도하는데 그게 부결돼요. 부결. 왜냐하면 이제 법원에서 이거는 저기 M&A가 지금 벌어지는 중이고 한데 너한테 우호적인 그런 주주들한테 시비 발행을 하고 제3자 배정 뭐 증자를 하거나 이런 거는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라고 가처분 금지 소송에서 실제로 신동방 측이 제기한 소송이 이기게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니까 주가가 막 날아가는 중에 돈은 없지, 살 돈은 없지, 그리고 공격자는 이미 기세를 탔지. 그러면서 중간에 있는 그 수많은 소액주주들이 다음번 이제 M&A 그 주주총회 임시주주총회가 열리면 넘어가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전경련이 5월에 등장합니다. 백기사로 이제 등장하는 거죠. 전경련이 딱 등장하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런 공격적으로 재벌의 경영권을 뺏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나도 그 꼴 당할 수 있으니까 안 돼, 이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돈을 빌려주겠다. 그러니까 대농 측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그러면서 대농이 실제로 그 돈을 빌려서 아까 잠깐 이야기했었지만 성원그룹이라는 데가 갖고 있는 지분을 사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성원그룹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뭐죠? 그린메일러죠. 예. M&A 다 나와요. 우호적으로 분명히 공격적에 서 있었는데 여론도 안 좋고, 여론이라는 게 이제 당연히 그렇죠. 집안의 어르신이 불려가신 거죠. 예. 왜 그래? 이거 저기 친하게 지내자. 이러면 다음 사업에 지장이 있지 않겠어? 라는 그런 어떤 드라마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 거죠. 전 저 있었던 일이 아닌 거 아시죠? 드라마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 뭐 비싸게 주는 쪽에 팔죠 하고서 대농에 팔아버린 거예요. 대농에 팔아버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때 강경식 부총리가 그때 이제 차관이셨는데 그때는 부총리 되기 직전입니다. 적대적 M&A는 기업의 경영권을 흔들리게 하고 국가 경제에 이롭지 않다. 국가 경제에 이롭지 않다까지. 예, 나왔습니다. 좀 매경에 다 나와요. 예. 찾아보면 라이브러리에 라이브러리에 다 있어요. 예. 아카이브, 예, 그죠? 맞습니다. 네. 그 후 결국 굴복했죠. 이제 그 뒤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2021년 우리 한진칼 기억나세요? 한직할 예. 예, 그 집안 예. 싸움 나서. 남매의 난이었죠. 예, 근데 누가 편들어서 오빠가 이겼죠? 산업은행. 산업은행이 개입했어요. 자, 그 다음 2015년 삼성물산 모지합병 누가 개입했죠? 국민연금이 갑자기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의결권을 갑자기 국민연금 운용력이 결정했죠? 기억나세요? 예, 제가 그때 나왔잖아요. 예. 여러분들 이런 거를 쭉 보시면 느끼시죠 않습니까? 한국은요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그러니까 적대적 M&A가 한 건이라도 성립하면 이렇게 그 상속용으로 그렇게 주가를 겁이 나서 못 누르거든요. 예. 그러다가 M&A 나가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업의 경영권을 뺏기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프리미엄이 있는 그 경영권을 뺏기니까 M&A가 한 건이라도 되면 우리나라에서 PBR 1배 미만, 뭐 0.5배, 0.2배 수두룩하잖아요. 이런 거 다 사라질 거예요. 전부 적정 가치로 올 거예요. 그러나 적대적 M&A가 끊임없이 무산되고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지금? 한 건도 없는 나라에서 제대로 된 주식 가치가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PBR 1배 미만이라는 주식은 적대적 M&A가 발생할 경우 뭐 사서 바로 청산을 하더라도 이제 청산 가치보다 미달하는 게 시장 가치. M&A 됐다는 순간 벌써 PBR 1배 가는 거죠. 왜냐하면 저렇게 하는 것보다 누가 해도 저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니 0.2배, 0.3배에 거래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능한 경영진을 사모펀드에서 임명한 또는 뭐 헤지펀드에서 임명한 똘똘한 사람이 와서 구조조정을 하든 뭐 사업부를 분할 매각하든 주주 입장에서 지금보다 더 나쁠 건 없잖아요. 게다가 뭐 M&A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그러니까 M&A 과정에서 주가가 오르면 팔아도 되고.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PBR 1.0 밑에 있다라는 건 이 회사가 파산할 기업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기업이,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 평균 PBR이 1.0이잖아. 그러니까 상당수 기업이 청산가치 밑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건 우리나라의 쉽게 얘기해서 주식시장에서 바라볼 때는 좀비 기업 천지다. 그러니 주식시장의 디스카운트가 끝없이 지속되는 거죠. 미도파 이 적대적 M&A 사례가 결국 이제 실패로 끝났다는 그 97년 이 사건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 PBR 1배가 미만의 이 주식들이 왜 이렇게 한국에 많은지 한번 설명을 또 해주셨는데, 사실 그러면 개인들은 그래도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그 한국 주식에 뭔가 투자를 하고 싶은, 아니면 뭔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럼 어떤 기업을 사야 되는 건지 고민하실 것 같아요. 정해져 있죠. 예.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 되는 수출 기업. 외국인 지분율이 30% 이상. 예. 그러니까 평균 이상이라는 뜻이죠. 평균 이상.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이면서 수출 경쟁력이 있는, 그러니까 수출 물량이 몇 천억, 몇 조 원 되는 그런 기업들은 투자의 대상으로서 정말 매력이 있죠. 이런 기업들을 왜 사야 되냐면, 첫 번째, 주가를 억지로 눌러서 PBR 뭐 0. 몇 배 갖다 놓으면 진짜 M&A 당하고. 예, 외국인들이 많으니까요. 뭐 우리 엘리엇 때 봤잖아요. 엘리엇 때. 엘리엇 때 봤잖아요. 예. 지분율 30-40% 되면 그 사람들은, 외국인들은 이 공격하는 쪽에 그냥 다 찬성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 외국인들 지분율이 그 정도 높으면, 특히 업계 평균, 시장 평균보다 높다라는 건 외국인들이 단결하는 순간 바로 M&A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회사의 대주주 입장에서는 좀 주주를 완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태에 대달하고요. 두 번째, 이 수출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2023년 올해처럼 우리나라 수출이 잘 안 될 때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팔죠. 그렇죠? 근데 파는데 지분율이 높죠. 그럼 주가가 많이 빠지겠죠. 이해되세요?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데 수출이 안 돼. 그러면 외국인이 팔겠죠. 그러면 주가 폭락하겠죠. 근데 외국인이 팔고 떠나니까 환율은 급등하죠. 그렇죠. 이해되세요? 예, 외국인 투자자들 중에서 밸류, 그 저가 매수 투자자들이 전환점에 어떤 촉매가 있으면 들어오기 되게 좋은 환경이고, 두 번째, 환율이 높으니까, 뭐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자면 환율 100원 오를 때 이익이 뭐 8조 눈에 7조 눈에 그러잖아요. 환율이 유지만 돼서 내년까지 1,300원 가면 올해 재고만 털고 나면, 재고 터느라 적자는 안 하고 뭐 그러는 거지, 재고만 털고 나면 제값 받고 팔기 시작하면 이 환율이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익도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죠. 거기다 외국인은 달러로 표시된 주가만 보니까 원화 주가 관심 없어요. 10만 전자, 외국인 그거 한국에 10만 전자인지 7만 전자인지 관심 없어요. 걔는 전부 달러로 보고 있는데 무슨 놈의 10만 전자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는 것은 달러 기준으로 해서 지금 몇 불이야? 삼성전자 되게 싸네? 왜? 환율도 급등하고 주가도 빠졌어. 사. 아니 뭐 저 원화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좀 사도? 이러고 들어오는 게 언제냐를 우리가 모르니까 조건이 정해져 있는 거죠. 외국인 지분율 높으면서 수출 비중 높은 주식이 패닉에 빠졌을 때 사면 이건 진짜 수익이 짭짤하게 나는 거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또는 포스코나 SK하이닉스나 HD 한국해양이라든가 뭐 등등 수많은 기업들의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주가 빠질 때 무섭게 빠지지만 외국인 한번 들어오고 환율 좀 안정되기 시작하면 몇 배, 옛날 현대 미포조선이 100배 나는 게 100배 나죠. 그런 걸 우리는 볼 수 있거든요. 100배 주식이 쉽게 나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를 함에 있어서 괜히,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이상한테만 따라다니지 말고 그 세력이 친구면 따라다녀도 인정. 또 여러분들 주변에 내부자, 아까 이야기했죠. 언제까지 목표를, 주가를 얼마까지 누를 거다라는 게 다 알고 있으면 해도 돼요. 세 번째, 그 업계에 20에서 30년 이상 일을 해서 이 회사, 이 경기 사이클은 지금 바닥이고 한 10년 좋아라는 걸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현업의 전문가, 이런 분들은 주식해도 돼요. 그건 너무너무 많이 하셔야지. 근데 그러지 않고 내가 이거 하나 사서 내가 한 10배, 100배 이걸 노리면서 테마주 들어간다. 설거지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번 먹을 수는 있지. 수익은 나지. 저도 몇 배 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지속되냐, 그 수익이 앞으로도 계속 되느냐라는 여부는 아까 이야기했던 세 가지에 달렸는데 안타깝게도 그걸 세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저는 증권업계 30년 있었는데도 개별 종목에서 맨날 실패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자신감으로 테마주, 개별주, 세력주를 세력이 친구면 해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언제 엎을지 더군다나 그 세력조차 CFD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거기도 대주주님 한 방에 끝났잖아요. 내부자가 짱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그 정도 되는 네트워크와 재력이 있으면 테마주를 왜 해 또?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뭔가 좀 이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그 사실 예전에 이제 코스닥 벤처붐 때 닷컴 버블 당시 새로운 기술과 같은 테마주에 몰리면서 사실 올해 같은 경우도 올해 상반기 뭐 다들 아시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100만 원을 넘어서면서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이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주식이 돼버렸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외인 비중이 30% 이상 되고 수출 대기업 우량주에 투자하면 돈을 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한국 주식은 단타가 맞아. 그러니까 그냥 단기에 화끈하게 먹을 수 있는 테마주 이런 거 세력주 급등주 따라다니면서 그냥 먹고 빠질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테마주 흥망성쇠로부터 뭔가 그래도 이 뭔가 교훈이나 이런 게 얻을 게 있나요? 엑시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고점은 아니고요. 어깨 정도에서 파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테마주 어깨에서 방법.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지는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고요. 저는 이렇게 판단해요. 제가 이걸 파악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2015년 국민연금 다닐 때였는데요. 2015년 국민연금을 다니고 있는데 제가 운영을 하고 있었던 아무튼 한 국내 주식 운용이 성과가 되게 부진했어요. 왜 저희가 부진하냐면 국민연금은 대형주를 갖고 있는데 그때 바이오랑 화장품 테마가 그 중국 소비재 테마가 불을 뿜고 있었어요. 바이오 화장품. 네, 그리고 그때 특히 뭐 바이오나 화장품 산업 진출한다 그러면 상한가를 치더라고요. 그 연예기획사가 화장품 산업 한다라고 발표한 날 상한가 치는 거 보고서 저희가 뭐 사실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화장품은 버블이다.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이거는 투자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거는 참자. 라고 이제 저희들끼리 이렇게 결정을 내린 적이 있었어요. 물론 뭐 친한 애널리스트끼리 결정했다는 뜻인데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이 2010년대 초반에 그렇게 좋았는데 지금 완전히 힘이 없죠. 왜 그렇죠? 공급 과잉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테마라도 수많은 기업이 신사업 투자하겠다 그러고 증자하고 회사채 자금 조달해서 그 사업이 뛰어들어. 자, 그러면 1, 2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공급 과잉이 닥치지 않겠어요? 그래서 화장품도 사실 지나고 보니까 저가 경쟁 엄청 했죠. 로드샵 얼마나 많았어요. 뭐 이렇게 화장품 바른 사람이 많나 싶을 정도로 많았잖아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신규 진입자들이 끝없이 뛰어들면 미래의 생산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과잉이 될 텐데 아무리 성장 산업이라도 성장 산업의 매출 증가 속도보다 수요 증가 속도보다 공급 과잉이 더 빨리 올 가능성 없나?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데요. 신규 진입자가 상한가를 쳤다. 이건 뭘 뜻하냐면요. 투기라는 거예요. 왜 투기냐? 간단해요. 신규 진입자가 사실은 그때 들어온 신규 진입자들 중에 지금 살아있는 회사가 없어요. 왜냐면 힘든 그 한한령에 7년, 6년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요. 근데 어떤 신규 진입자가 시장에 들어가서 상한가를 친다라는 건 시장의 참가자들이 왜 투기꾼들이 다 돼버렸고 시장이 투기판인 버블이라는 걸 보여주는 신호가 되냐면 그렇게 좋은 산업에 일찍부터 피땀 어린 눈물 속에서 투자를 해서 업계의 리더가 됐어요. LG생활건강이라든 코스맥스가. 자, 그런데 신규 진입자가 들어가는 순간 상한가를 쳤다라는 건 기존에 있던 플레이어들이 바보라는 걸 뜻하는데 그럼 기존 플레이어가 바보인데 왜 주가는 100만 원 넘냐고요. 신규 진입자가 상한가를 친다라는 건 버블에 굉장히 강한 신호죠. 그게 대부분 어깨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사이클 뒤에 또 새로운 사이클은 있어요. 케인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산시장의 버블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오래 갈 수 있다. 그 교훈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가 지금 고점이다 저는 이런 소리를 못해요. 왜냐하면 전 케인스한테 혼나고 있으니까 지금도 실시간으로 혼나고 있으니까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버블 레벨이냐 아니냐. 초기 투자자들이 이제 매도하고 싶겠구나. 야, 이게 뭐야? 제가 지금 들어오는데 상한가라고? 저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그래? 라고 생각하는 그 답답한 사람들이 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의 손에서, 초기 투자자들의 손에서 모멘텀 투자자에게 주식이 넘어가는 시기에 가장 가파른 상승과 거래량의 급증이 나타나고, 그 뒤는 이제 외부 환경에 달린 거죠. 외부 충격이 있냐 없냐, 또는 내부자 매도가 있냐 없냐, 대규모 증자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바뀝니다. 언젠지는 저도 모르죠. 그러나 버블인지 아닌지를 아는 신호는 매우 명확하다. 신규 진입자가 상한가칠 때. 예를 들면 뭐 2차 전지 같은 핫한 산업에 뭐 동박도 좋고, 예, 동박도 꼭 2차 전지만 예. 하지 말고요. 신사업에 요새 동박 뭔가- 난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이번에 또 뭐 하나 들어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거가 엄청나게 들어올 때가 제가 고점이냐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는 알 수 없어요. 그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심리, 또 더 나가서 밈 주식에 대해서 저 공매도 세력 털어버리자 이러고서 더 사서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신규 진입자가 사태로 들어오고 IPO도 하고 상장도 하고 신규 사업 진출자가 들어올 때마다 상한가를 친다. 뭐 새로운 사업 진출 공시를 하면 상한가를 친다. 예.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전형적인 테마주 어깨에 파는 신호. 물론 버블의 끝이라는 그 머리가 엄청 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깨에서 예, 아니, 클수 있는 그 시그널을 어깨까지 말씀해 해도 뭐 엄청나잖아요. 주시죠. 예. 꼭 그걸 고점까지 다 맞습니다. 수익을 내야 돼요. 또 개인분들은 끝까지 머리 정수리에서 팔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예. 뭐 그러면- 많은데 뭐. 예, 맞습니다. 주식 여태까지 그럼 좀 다뤄봤는데, 자, 그럼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투자처 부동산이죠. 뭐 1960년대 강남 이제 개발 붐 때부터 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 책에서 소개해주신 게 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이 상승과 하락의 큰 사이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1980년대 이후에 부동산 3차 사이클을 이제 반드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강조해 주셨는데, 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좀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그 부동산 시장의 변화 요인이 달라졌어요. 1968년 경부고속도로 건설부터 시작됐던 1차 붐, 그리고 78년 건설주, 중동 건설붐 속에서 특히 그 강남 현대 압구정 아파트 1977년 분양할 때 그런 시기를 둘러싼 2차 붐, 그리고 88년에서 90년까지의 3차 붐의 특징은 전부 경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이유로든 수출이 잘 되면 부동산이 오릅니다. 그리고 이때 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금리 오를 때 집값이 오릅니다. 오, 특이하네요. 금리가 왜 그럴까요? 금리랑 부동산은 보통 이제 반대로 가야 되죠. 반대로 가야 되는 게 네, 이론적으로 반대로 네, 가야 되는데 네. 그때는 완전히 같이 갔어요. 왜 있나요? 왜 그럴까요? 네. 예, 간단합니다. 우리가 집 살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 상관없는 거였군요. 집값이랑. 그러니까 은행 금리가 대출. 올랐다는 자체는 경기가 좋다는 신호예요. 예. 여러분 이거를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때 전환점에 많은 분들이 투자에 실패를 하신 게, 그러니까 금리와 부동산 시장의 연관이 이때 달라져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이제 두 번째 충격이 오는데, 첫 번째 충격은 이전에는 경기가 모든 것이었어요. 경제의 어떤 변화 이런 게 모든 것이었다면, 그 뒤는 금리가 부동산의 모든 것이 됐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변화를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전에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나 값이 같이 움직였어요. 이게 전 국민이 같이 가격이 올랐어요. 전국에 있는 아파트, 전국에 있는 단독주택이 같이 올랐어요. 근데 90년 이후부터는 아파트 불패가 시작됐어요. 이 둘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을 좌우한 포인트이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투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부자들이 집을 사서 부자가 된 거예요. 왜? 대출이 안 되니까. 현금으로. 현금으로 사든가 아니면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자, 그런데 이제 9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 경제에 두 가지 큰 변화가 왔죠. 자, 첫 번째 변화, 외환위기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예, 은행들이 기업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대우그룹, 저기 현대건설그룹, 뭐 우성, 우방, 청구, 기아, 한보, 아유 길다. 예, 그만하겠습니다. 맞네요. 예, 그러면서 우리나라 은행들이 죄다 되게 큰 고통을 겪은 다음부터 은행들이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정책을 바꾸냐 하면 부동산 담보 대출이 가장 안전하다. 안전한 대출입니다. 이제 기업 대출 안 한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어떤 금리의 민감도가 높아지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역사를 살펴보면 금리 올라가고 난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좋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반대로 금리 떨어진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나쁜, 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보면 금리 떨어지니까 반등하는 거 보셨죠? 2009년 반등 나왔죠. 그런 것처럼 금리가 계속적으로 인하되는 환경에서 부동산 시장은 나쁘지 않은 투자의 포인트를 잡을 수 있게 됐고요. 두 번째,
예, 어떻게 해도 아파트를 사라라는 게 이제 결론이 또 되는데 바로 그게 국민주택 200만 호 건설 때문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삼본, 예. 평촌, 중동, 일산 그리고 성남의 분당까지 이어지는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아파트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아파트 생활이 얼마나 편리한지 첫 번째 알게 되고 두 번째가 뭐죠? 얼마나 거래가 쉬운지를 알게 되죠. 왜냐하면 표준화돼 있잖아요. 표준화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새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장 큰 무서운 특징 하나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75세 이상 노인들만 단독주택 거주 비중이 높고요. 그 이후에 모든 연령대는 아파트 거주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자, 그리고 75세 이상 노인 연령층들은 길면 20년, 짧으면 10년 안에 이제 세상을 뜨시겠죠. 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단독주택 매물이 어떻게 될까요? 엄청 쏟아지게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재개발로 갈 수도 재개발로 있겠죠. 왜냐하면 그 그렇죠. 수익성 있는 곳은 재개발로 네. 가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곳은 슬럼화가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이제 나왔죠. 금리에 민감하며 부동산 일변도 있고 그 부동산도 이제는 어디로 점점 간다? 예,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대단지. 왜냐하면 수익성이 있어야 되죠. 수익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통 여건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한. 그래서 지금 경부선 따라 내려가면서 20억 클럽들이 나오잖아요. 예. 처음에는 판교만 20억 클럽이 그렇죠. 있었는데 요즘은 광교에 동탄까지 가잖아요. 이게 왜 그런가? 이게 SRT 클럽이고 또 신분당선 클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강남을 비롯한 핵심 지역에 근접하는 대단지 새 아파트가 만들어져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그게 뭐 어디 땅이 몇 평이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은 거죠. 대단지에 표준화된 신축 아파트이면서 직장과의 거리가 좋은. 이런 과정에서 보면 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강북 아파트 가격이 전국 평균 시세보다 높아질 수 있는가? 이런 문제 제기도 이제 이 책을 보면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서울의 아파트는 사야 된다. 평생에 집은 하나 사야 된다라는 말은 이제는 안 맞다. 왜? 점점 압축되고 있는 인구 감소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런 조건을 갖추는 아파트가 우리나라에 몇 개 되겠냐? 그걸 살 수 있으면 좋지만 예. 그걸 못 산다라면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월세가 제일 싼 나라잖아요. 월세 살면 모은 시드머니를 잘 투자하는 게 낫지. 아파트 하나, 집 하나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덜컥 사는 거는 특히 초년에 집 사는 건 저는 정말 반대. 왜? 그 집이 정말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가? 제가 이야기했었던 이 가치는 90년 이후의 가치거든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90년대 후반 이후의 네. 가치인데 아파트 시대, 금리에 민감한 시대의 가치인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알 게 뭐예요. 그 인구 감소가 2020년부터 시작됐으니까 네. 지방 소멸이 더욱더 가속화될 거고 이번 새만금 잼버리에서 보는 것처럼 지방 정부들의 행정 능력이라든가 작년에 있었던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지자체들이 그 지역의 혁신 도시들이나 또는 수많은 기업들을 유치를 했지만 잘 개발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지역이 구심력을 가질 수 있는 지역으로 개발되는 거 아니면 자꾸 이전에 있었던 구도심을 벗어난 다른 지역으로 자꾸 신도시가 생기는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다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도 이제는 저는 옛날에는 집 한 채 사는 게 맞아. 동의? 경기 좋으면 올라가겠지. 명목 가격은 안 깎여. 그렇죠. 근데 이제는 작년 보셨지만 서울 아파트 명목 가격이 35% 빠지는 걸 우리 눈앞에서 봤는데 무슨 부동산 불패야. 그냥 낮다지. 상대적으로 낮고 그 부동산 불패가 되는 지역도 예전처럼 아무 집이나 사 도시에 하다가 이제 단독주택 탈락. 그리고 아파트 중에서도 나홀로 아파트 또는 용적률 죄송합니다. 이빠이 아파트 탈락. 뭐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노후화되고 리모델링 힘든 이런 데들은 이제 점점 처지고 직장이나 그 축이 지금 경부축으로 이제 수도권이 천안까지 확장됐잖아요. 맞아. 천안 아산까지는 수도권 봐야 되는 거고 저는 솔직히 이제 세종시도 역만 잘 만들었으면 세종시도 사실 수도권 쳐주겠는데 너무 교통이 안 좋아서 세종시는 빼겠습니다. 아무튼 천안 아산까지는 수도권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 천안 아산까지 수도권인 지역에 집중되는 게 보이는데 이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태를 보면 다 알잖아요. 그리고 이런 흐름들 속에서 각 지방들도 구도심이 아닌 신도심으로 집중되고 학군 좋은 그리고 부자들 모여 사는 그리고 거기에 어떤 소규모의 클러스터가 형성되는 쪽에 혁신도시가 들어갔으면 좋은데 엉뚱한 데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된 지역들은 정말 거기가
회복이 빠를 것이냐라고 물으면 저는 자신 없는 거죠. 진짜 부동산도 진짜 눈 감고 사는 시대를 벗어나서 그렇죠. 압축, 종목별 압축되는 진짜 장세. 종목별 차별화가 부동산에서 그리고 그렇죠.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사라라는, 그러니까 무조건이라는 표현은 이제 좀 안 썼으면 좋겠다. 금리 보고 사는 거고, 여기가 앞으로 정말 비전이 있는가 세 가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강남에 대한 접근성. 두 번째 대단지냐. 왜냐면 최선성이 나와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동질적이고 이 사람들 내에서 어떤 응집력을 발휘하면서 여기 일대가 상권도 형성되고 학군도 형성되고 하는 클러스터 뭐 이런 게 되는지 아니면 흩어지는 곳인지. 진짜 중요한 포인트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 이거 책 사실 보시면서 또 영상 한번 보시면서 여기 다 사실 뭐 시간 관계상 방송에서 다 못하니까요. 책 보시면서 더 뼈 때리는 말씀 많이 해놓으셨으니까 책 보시고 또 더 깊이 있는 내용 한번 음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한국인들 뭔가 좀 지금까지 주식도 다뤄봤고 뭐 부동산도 다뤄봤으니 결과적으로 재테크 잘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뭐 맨날 하는 이야기라서 달러 사세요 좀. 달러.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환율 급등할 때 주가랑 부동산 다 폭락해요. 왜 그렇죠? 달러 베이스로. 네, 아까 주식은 다 이야기했고요. 외국인이 팔고 나가니까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죠. 물가가 오르면 어떻게 돼요? 금리가 오르죠.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 목표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환율 오를 때 부동산도 박살나요. 그래서 2008년 환율 500원 오를 때 이번 2022년 환율 300원 오를 때 어떻게 됐어요? 부동산이 다 박살났죠. 당연히 2009년이야 금리 급하게 내려주니까 바로 반등했지만 이번엔 금리 빨리 안 내려줄 것 같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서울에 아까 이야기했죠. 제가 세 가지가 만족되는 지역들은 급반등했는데 다른 지역 반등이 그렇게 빨리 나와요? 정말 그런가요? 서울의 일부만 반등했지 아직도 반등이 더디게 진행되는 이유는 금리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산시장에서 투자를 해서 성공을 거두고 싶다면 자산의 일부는 달러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 특히 모은 돈이 없을수록 달러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 적립 투자하면 되잖아요. 투자의 난이도가 낮아지잖아요. 꼭 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평소에 달러 정식 투자를 통해서 이제 평소에 위기에 대비해서 쌓아뒀다가 위기가 닥칠 때 환율이 뛰고 주식과 부동산이 폭락할 때 쌓아뒀던 달러를 이제 가지고서 갖고, 뭐 자기 마음에 드는 걸 사죠. 이제 골라 살 수 있죠. 평소에 진짜 말씀하시는 그걸 실전 투자에서도 뭐 좀 현재 자문 서비스를 또 제공하고 계시니까 또 활용하시면 진짜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아마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책 속의 프로 하러 왔다가 사실 뼈만 때리고 가는데 책에 더 재밌는 이야기가 많으니까요. 옛날 얘기 진짜 재밌는 얘기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재밌는 디테일함들이 숨어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투자해서 내가 이렇게 어렵냐 생각하는 분들에게 그냥 옛날 이야기 듣는다 생각하고 읽어보시면 남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옛날 저도 학교 다닐 때 국사 뭐 이런 거 공부하면 너무 정치, 뭐 사회 이런 쪽으로만 공부한 것 같은데 경제사가 항상 빈약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 근현대사, 돈의 역사 어떻게 보면 이 책이 거의 그 역사 부교재로 쓸 정도로 좀 자세하게 이 한국의 자산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진짜 꼭 한번 읽도록 바랍니다. 저도 많이 배웠고 저도 진짜 왜 한국 시장이 이렇게 되는지 진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걸 잘 참고해서 앞으로 미래 투자에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유투TV의 양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